한 두세 달 올라가다가 금융규제 나오면 갑자기 거래 급감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지금 3년 차거든요. 근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이후 가장 충격적인 그런 파급력이 있는 대출이었거든요. 그게 이제는 어떤 동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까지 초미세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 하반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요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눌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NH농협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김효선 위원님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이럴 때 우린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위원님 모신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이 부동산 시장이 워낙 또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또 의견도 막 분분하고 그래서 또 이제 위원님은 또 어떤 생각이실지 이런 걸 좀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가지고 또 모셨거든요. 가장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도대체 지금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위원님의 생각은 그냥 우선 총평으로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내내 비슷한 좀 구조로 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긴 한데요. 전국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뭐 침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울의 일부 지역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오르락의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한 두세 달 올라가다가 금융규제 나오면 갑자기 거래 급감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지금 3년 차거든요. 근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뭐 어렵고 올해는 특히나 고객들 만나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자산으로 모든 전국의 이 시장 참여자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점차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고 있었고 그게 이제는 어떤 동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까지 초미세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금융규제는 사실 구매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시장에 뭐 영향을 크게 주고는 있지만 이게 올해 하반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요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눌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른 그런 양극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이런 금융규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럴 때도 보면 뭐 짧으면 한두 달, 뭐 길면 한 반년 정도 이게 시장이 좀 이렇게 침체됐다가 다시 또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좀 반복될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움직일까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융규제가 뭐 예전부터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금리나 여러 가지 뭐 LTV, 뭐 DSR까지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금리나 이런 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금리는 치솟고 있는데 주택가격 같이 올라가고 이런 시기들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느 때보다도 금융 관련된 규제나 금리가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심리가 움직이면 주택을 그래도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DSR이라는 게 너무 디폴트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DSR을 유예하는 뭐 정책 대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DSR을 조금 이제 유예할 수 있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뭐 만기를 길게 주거나 아니면 금리가 거의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에 동일하게 맞춰지거나 하는 때에 구매력들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7, 8월을 보면은 한국은행 그 주담대 금리 신규 취급 금리를 보면요 기준금리랑 동일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제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만 이슈가 되긴 하지만 대출금리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그때 작년 여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을에 금융규제 생기면서 대출금리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최근 들어서 또 금융규제가 생긴 거라서 최근은 지금 현재까지도 금융의 역할이 주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향후의 어떤 향방은 금융 규제가 좀 뭐 일부 완화라도 되든지 아니면 뭐 금리라도 내려가든지 해서 여건이 좀 개선돼야지만 좀 과거처럼 가는 거지 이대로 계속 간다거나 뭐 규제가 더 나오면 과거랑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는 좀 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6억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건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이후 가장
충격적인 그런 네, 파급력이 네. 있는 대출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한 거는 그렇게 2번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뭐 소득이 많아도 주택 가격이 얼마여도 상관없이 주담대 금리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풀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중저가 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대출을 풀로 받는다 해도 추후에 또 그 지역들이 다시 금리가 급등했을 때는 굉장히 저가 매물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6억 원으로 그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없는 집들, 그러니까 초고가 비싼 집들. 네, 네. 그런 타겟이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크게 영향받는 지역들이 뭐 소위 말하는 막 마포, 막 성동 이런 한 20억대들 네. 이런 20억 막 초반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이 지금 제일 타격을 많이 입은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는 대출 한 70%도 막 해주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6억밖에 안 해주니까 네. 이런 동네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수요가 붙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진 않죠. 이게 과거에는 뭐 대출을 적게 받고 그 지역들이 사줬던 분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뭐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트렌드를 봤을 때 그런 수요자들이 많았어요. 그 5월 정도부터 크게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강남 상구나 이런 데들이 워낙에 뭐 빌딩 한 채 값으로 거래가 되는 것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좀 거주의 안정성을 이제 꾀하는 그런 그 수요자들이 네. 그 어느 정도 대기업이나 뭐 그런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그 부부가 모두 연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갈아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DS 안에서의 연끌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수요가 그 지역들이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대출 금액이 딱 6억으로 제한되니까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매매를 안 한다고 해도 뭐 노숙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뭐 셋 중에 하나는 선택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그러니까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막혔다. 이분들은 뭐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어떤 선택들을 할 것 같으세요? 뭐 월세로 가서 집 살려고 대기할까요? 아니면 뭐 네. 아예 그냥 전세 좀 더 살아야겠다. 이렇게 갈까요? 지금 이미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사화되긴 했는데 네. 제한적인 풍선 효과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 은행에서도 그 627 대출 금지 그 규제가 나온 이후에 서울 외곽 지역이나 한강 네. 이남의 경기도권 지역들은 오히려 주담대 문의가 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모든 지역들까지 확산이 되진 않지만 6억 원 대출로도 그 매입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을 보시던 분들은 향후에 또 규제가 더 세게 올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정부에서 주다 보니까 네.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기회라고 하시는 일부 수요자들도 계세요.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주택 가격이 최근에 금융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것들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금융 규제가 있을 때 저가 매물 많이 나온다는 것들도 학습 효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지금 오히려 사자라는 일부 수요자들이 있고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당장 집을 살려고 생각이 없었거나 좀 덜 적극적이신 수요자들은 앞으로 규제 나오고 또 종부세에 대한 안도 어느 정도 발표가 되다 보니 지금은 관망을 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전월세 시장을 찾게 되죠.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뭐 아예 돈이 없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돈이 뭐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수요가 눌렸을 때 사놔야 나중에 좀 후회 안 한다. 이 둘 중에 항상 이걸 고민하시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현상을 보고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중저가 지역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도 살 수 있는 지역들 물론 매입을 하셔도 좋지만 지금 집값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르게 양상을 보인 시기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다 같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그때 뭐 2023년부터 25년까지의 주택 그 실거래 가격들을 보면요. 지금 그 중저가 지역들은 사실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융규제가 와서 저가 매물이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확률이 높거든요. 네. 또 최근에 그 5월부터 뭐 마포, 성동 올라가면서 그 지역들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니까 보시던 분들이 한강벨트 라인 따라서 점점 확산되고 맞아요. 뭐 노도강까지도 진입하는 시점에서 금융규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올라갔던 것보다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더 기다려서 사셔도 이제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네.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사나 사실 하반기에 사나 가격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되 네. 좀 더 좋은 본인에게 적합한 물건이 나왔을 때 매입을 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마포나 성동 같은 경우는 가격의 등락이 워낙에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와 지금의 가격도 다르고 네. 작년 초와 지금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역인데 아무래도 대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네. 금융규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아직 시행 초기라서 호가가 아마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6억 원이라는 그 금액이 저는 생각보다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저가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고가였을 때 금액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매물이 나올 시기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 그럼 그 기다리라는 거의 의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기다리면은 결국에 어떤 추가 규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한 어떤 좀 일부 막 이렇게 던지는 매물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추가 규제가 나올 거다. 그렇죠. 추가 규제 혹은 이 금융 규제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는 아직 것이다.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지금 뭐 마포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호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딱히 뭐 그 가격 그냥 그대로거든요. 뭐 살 거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려는 분들도 좀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맞춰주고 사는 게 맞나 막 고민이 많으신데 조금 기다려라. 네. 그럼 기다리면 결국엔 이제 월세든 전세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보통 이제 2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네. 한 2년 기다려도 될까요? 2년이요. 이건 좀 너무 긴가? 그 2년 전에 좀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예상이긴 한데 이거는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구체적으로 단지를 정해놓으시고 가격을 면밀하게 좀 이렇게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나만 알고 있는 숨겨진 보석을 찾아서 굉장한 저가로 매입을 하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얼마냐보다는 사실 추이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 주택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가격에 따른 서열이 이미 좀 매겨져 있고 아무래도 그걸 전 국민이 많은 어플을 통해서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뒤바뀌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그 한 단지를 보시면 굉장히 단기간의 가격도 큰 파동을 내면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실거래 가격들은. 그래서 뭐 통계를 보시더라도 전반적인 그 변동률보다는 실거래 가격들을 좀 보시면서 본인만의 그런 타이밍을 본인이 잡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급등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등한 지역들 기준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대출을 많이 해줄 때 이 정도 가격으로 급등을 했다면 대출을 이제 줄이면 당연히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아직은 호가가 안 내려갔지만 어느 정도 좀 호가가 좀 내려올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베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결국에는 이제 막 급등을 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 이건 뭐로 보세요? 왜 이렇게 단기간에 막 올랐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좀 심리적인 부분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자산 시장 자체가 조금씩 그 선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이제 거주할 집 이것이 이제 곧 투자와도 연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이지만 뭐 지금보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뭐 오르면 좋고 이 정도였는데 이게 코로나 전후로 해서 굉장히 그 자산 가치의 급등을 모두 맛보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래서 거주와 그 소유를 분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거주를 하던 부동산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건 뭐 대단한 자산가가 아닌 이상 내가 모았던 모든 자산을 베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거주하는 곳에 꼭 쓸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을 증식시켜야 향후에 내 노후도 보장된다. 이게 나의 모든 생애가 다 연결이 되기 맞아요.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서울 아파트가 서울 사람들만 살면 사실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올라갈 일이 없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지방에 집을 팔아서 그냥 전세 사시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주분들이 또 언젠가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한국에 들어오면 집값이 너무 올라와 있을 테니까 짬을 내서 오셔가지고
사놔가지고 미리 사놓는 미리 거죠. 사두는 그런 네. 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실수요라기보다는 이제 가수요까지 이제 붙은 거라고 봐야 될 네, 텐데 네. 그러면 이렇게 가수요까지 붙는 또 원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사실 예전에는 지방 분들은 좀 지방에도 사시고 했는데 대부분 그랬죠. 이제는 저도 막 대구 분이 막 서울 사고 막 이런 네.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이렇게 되는 또 원인도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겠죠. 인구가 다 같이 줄고는 있고 서울도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젊은 청년 세대의 70%가 수도권으로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인구 이동이 많다 보니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다른 지역들은 뭐 굉장히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고 네. 수도권만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것도 있지만 지방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지방이 아예 없어진다 뭐 이런 게 너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방에 부동산 사는 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지고 이제 서울을 수도권을 보고 있는 건데 수도권만 하더라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서울은 굉장히 좁고 그 안에 또 재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신축은 안 나오고 이런 다양한 원인 때문에 뭐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그게 실거래한 가격들조차도 뭐 50억, 80억 이런 것들 국평이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니까 네. 모든 그런 거주보다는 거의 욕망에까지 가까운 그런 수요들이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아.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냥 내가 그냥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까지 막 지금 막 복잡하게 막 들어가 있는. 그것도 있고요. 네. 최근에 상담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네. 또 국민연금 이런 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이 끊겼을 때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최후의 상황에서는 그거 전월세 주면 그 보증금으로 딴 데 충분히 살고 월세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생활비를 있다.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집만큼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상가 사가지고 월세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신 것 같아요. 대부분 네. 그냥 아파트 사서 월세 받겠다. 맞아요. 차라리.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상가나 상업용 부동산 보시던 분들도 주택으로 보시는 분들까지도 수요로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면 또 위원님이 또 상담도 많이 하시고 자산가 분들도 많이 만나실 테니까 궁금한 게 네. 지금 강남의 가격이 막 되게 급등을 했고 특히 이제 뭐 반포나 압구정 이런 데들은 정말 막 폭주 상태로 막 갔잖아요. 네. 몇 년간. 이런 가격 자체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관심 갖고 뭔가 좀 사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의 심리가 네. 이걸로 수익을 보려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나마 좀 자산 가치를 지킬 것 같다 정도의 마음인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거의 건물 가격에 육박하는 그러니까요. 아파트를 누구나 살 수는 없는 거고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사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집값이 그렇게까지 오르면 세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렇게 크게 단기간에 오른 강남의 아파트들이 주거형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예전부터 오래 살던 집인데 예전에는 뭐 고작해야 몇백만 원, 1,000만 원대 냈던 종부세가 최근에는 한 채만 있어도 5천만 원씩 나오니까 이거를 한 1, 2년은 내도 뭐 10년을 내면 5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여기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셔서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 자리를 고소득의 그런 부부들, 뭐 전문직이나 뭐 자산이 원체 많으신 그런 분들이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그 지역들을 들어오시는 거죠.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집에 살고 싶어, 그냥 이 브랜드가 내 주소지가 되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되면서 가격도 제일 빨리 오르니까 이 모든 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인데 그분들은 이제 자산가이신데 지방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남편분이 집을 절대 안 사겠다고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네. 아내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분이 압구정이 현대면 살게. 그러니까 약간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친구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건 나 절대 안 사는데 그거면 살게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이게 약간 트렌드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업 구하시는 분들은 뭐 역삼동이나 청담동 무조건 거기다 해야 되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느 순간 이제 약간 트로피처럼 돼버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당장 해결이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도 들고 좀 네. 그렇습니다. 네.
김효선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 대책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6억 제한, 이 네. 6억 대출 규제 제한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이 효과가 6억, 있었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좀 타겟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억 이하 때들은 딱히 그렇게 규제받는 건 없는데 한 20억 넘어가고 뭐 3, 40억 넘어가는 곳들은 어쨌든 그래도 좀 타격을 받았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의도된 어떤 잘 설계된 정책 이렇게 보시나요? 혹시? 얄미울 만큼 네. 타겟팅에 맞게 했다라고는 봐요. 이게 네. 6억이라는 게 사실 비합리적이긴 하잖아요. 뭐 대출 상환 어떤 뭐 능력이 근거는 있는데도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타겟팅해서 그 금액대만 영향을 받도록 설계가 된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통계를 보면 여전히 성동구, 뭐 마포구, 용산구, 강남 2구 이런 데들이 지금까지는 상승률이 가장 높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영향이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거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그 이전과 이후에 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 비중을 보면은 9억 원 이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서 이후에는 60% 정도가 9억 원 이하 거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어지면은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그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금액대까지는 영향받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향은 좀 더 크게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정책이 약간 얄미울 정도로 좀 잘 설계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정부의 기조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약간 좀 고가 아파트 위주로 좀 누르겠다. 뭐 중저가는 뭐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네. 위에 상방을 막겠다. 이런 정책으로 계속 갈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은 보고 있진 않고요. 네. 주택 가격의 과열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적인 부분을 좀 정책으로 눌렀다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액대보다는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는 그런 기조는 지난 문정권 때랑 이어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그렇게 고가 주택만 타겟팅을 한다라고 이제 보진 않고요. 최근에 주택 시장 자체가 다른 뭐 금액대는 거의 오르지 않고 그 금액대에서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는데 그게 사실 제가 보기에도 매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뭐 집주인의 계좌도 안 주고 보여주지도 않는데도 네. 패닉이 돼서 맞아요.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금액대별로 타겟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보면은 이 정책은 사실 좀 거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은 최근에 뭐 아직은 뭐 정부에서 인정을 하진 않았지만 네. 검토한 게 뭐 없다, 뭐 결정된 게 없다고 했지만 지금 어쨌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좀 네. 올려서 사실상 이제 종부세를 좀 인상하는 개념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고가 아파트 위주의 좀 타겟팅 정책이니 이런 기조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아닌 건지 네. 이게 이제 좀 아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이제 정부 들어서고서 저도 이제 했던 말이긴 하거든요.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네.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모든 세금이 지금 올라갈 수 있게 이미 되어 있잖아요. 윤정부 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시행령을 개정했던 걸 다시 개정하면은 모든 세금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종부세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 60% 정도 했던 게 다시 80%까지 올리겠다라는 네. 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의 그만큼을 반영하는 거니까 과세 표준으로 봤을 때는 뭐 30%에서 35%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모든 이제 아파트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긴 해서 이거 자체가 고가 아파트를 타겟팅한 건 아니지만 종부세 자체가 이렇게 또 다시 복원되면은 고가 아파트나 특히 고가 아파트의 뭐 중저가 아파트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는 아마 더 크게 좀 세금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주택자여도 고가주택자들은 이제 대상이 되고 네. 뭐 다주택 뭐 작은 거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네. 세금이 올라가니까 네.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좀 자산가들에게 부담을 주는 식으로 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 많다고 현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현금이 많다고 또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집 한 채 있다가 그냥 갑자기 올라가는 분들은 또 세금을 낼 수 없어서 네. 다시 밀려나는 상황들도 생기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는 사실 투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뭔가 그 명분이 있지만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타겟팅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내년
5월 9일인가요? 그때 이제 양도세 중과를 일부 그때까지 좀 이렇게 배제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상복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아, 그럼 이제 다시 82.5% 세금의 시대로 가는 건데. 3주택자 이상이면 네,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되면 이게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제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너무 세다. 이래가지고 네. 안 팔고 그냥 네. 그 종부세 내면서 막 버티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도 갈까요? 이 정부가? 지금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그 부분이 뭐 유예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저희 고객이랑 상담할 때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네.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내년 때의 주택 시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지금 정부가 공급 계획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공급 계획이 사실 빠르게 또 시장에 이렇게 그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정책들은 다시 한번 유예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예전부터 너무 다주택자는 사실 계속해서 세금을 많이 걷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써서 유예를 유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더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5월 전에 팔아라. 약간 이런 식의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이제 보유세도 뭐 일부 원상복구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파실 분들은 팔아라. 네. 약간 이런 메시지가 어쨌든 좀 계속 나올 확률이 네. 높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공급 대책도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이 공급 대책 뭐 어떤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공급 대책은 이제 윤 정권 때도 동일하게 뭐 270만 호 공급 계획해서 굉장히 양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지만 사실 달성된 게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정책연끌에서 공급 계획 다 나오긴 해서 네. 이번에도 새로운 거를 이제 계획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반가운 것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신도시 쪽보다는 도심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 사업성이 부족한 거는 민간에서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빠르게 보여주려면 공공에서 주도하는 그런 공급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뭐 3기 신도시 뭐 이런 부분에 용적률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좀 더 많이 주고 뭐 혜택을 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공공에서 하는 것들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덧붙여서 나올 것 같고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뭐 공공 임대와 그리고 공공 분양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도 문 정권 때부터 윤 정권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진행된 게 거의 없어서 그것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나오는 게 좀 필요하고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조금 새롭게 보이는 거는 그 민간 임대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그 얘기를 하던데 그거를 네. 세제적인 혜택 같은 것들은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은 게 있어서 그건 좀 지양하고 있고 그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리츠를 통한 그 주택 공급을 민간과 공공이 같이 진행을 해서 그거를 네. 분양뿐만 아니라 관리나 그 이유까지도 뭐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조금씩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리츠라는 게 부동산의 어떤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을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주고 네. 그리고 매각을 하면서 또 차익을 나눠 갖는 그런 사업인데 보통은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택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 관리하는 시기 동안에 수익성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주택은 네. 그런 걸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뭐 LH면 LH, 뭐 SH 이런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랑 뭐 민간의 그 기관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혜택을 넣는지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츠로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일부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내는 그런 식으로 사실상 민간이 진행을 뭐 돈을 내는 거지만 공공이 같이 들어가면 네. 좀 사업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전방위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다. 네. 3기 신도시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우선은 지금 뭔가 유의미한 공급은 그렇죠. 3기 신도시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매입 임대주택 매입 임대. 지난 정권 때 했던 거 그게 네. 굉장히 시장에서의 반응은 좋았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시행사나 이런 데도 사실 먹거리가 없는데 매입 임대주택은 지으면은 저까지만 팔 사람을 확보해 놓고 그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 검토하는 시행사들도 많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 건설형 매입 임대주택이든 그리고 그 지금 이미 지어져 있는 구축들을 매입하는 것
것들이든 이런 것들은 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분형 주택이라고 그 지난 정권 네, 말미에 나오더라고요. 나왔던 거. 그걸 또 적금형 주택이었나요? 뭐 그 네. 약간 말을 항상 바꿔서. 말은 바뀌어. 네, 근데 네. 비슷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주택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확산해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시범 사업조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지분으로 우선은 집을 사고 네. 이제 지분을 이제 매입을 계속 해가는 그런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과거에도 계속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결국에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두 번째 실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거를 진짜 그게 될 거라고 믿느냐는 또 이제 별개 얘기란 말이죠. 네. 우선은 실현 가능성.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공공임대든 뭐든 어쨌든 사업성이 중요한 건데 네. 적자 보고 하지는 못할 거니까. 네. 지금 뭐 물가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네.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서울시도 최근에 속도를 높이겠다 또 발표를 했던데 뭐 사업성을 높이려면 비용을 줄이거나 분양가를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비용을 줄일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분양가를 높이면 분양이 안 되니까 네. 진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난제라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묘안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과거 방식으로는 이제 절대 해결할 수는 없는 거라서 예를 들어 용적률을 높여줘요. 그럼 사업성이 높아지죠. 근데 네. 거기에 따른 기부 체납이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공공임대나 무슨 공원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들 이런 안들을 하면은 조합원들이 또 반대를 하는 네.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런 기부 체납을 다른 형태로 좀 이렇게 한다거나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현금으로 그냥 납부를 한다든지 근데 그거를 안 받아주잖아요. 뭐랄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네. 뭐 공공시설 줘라 막 이렇게 네. 하니까 네. 네. 아니면 아예 그 사실 이거는 좀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 건 지금 그런 아파트들의 그런 조금 부작용 중에 하나가 너무 대단지고 네. 거기 또 성벽처럼 그 아파트 단지가 닫혀져 있으니까 아파트만 좋지 주변 상권이나 주변의 빌라 뭐 연립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더 네. 이제 낙후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기부 체납을 할 때 그 뭔가 공원이나 공공 임대가 아닌 공공 시설물 같은 것들을 지어서 그거를 그 아파트 입주민들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커뮤니티를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좀 쉐어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료를 내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가면은 아예 기부 체납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의 그 운영 자금도 나오고 또 그 동네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기부 체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는 단지도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수영장은 따로 밖으로 빼가지고 수영장을 이제 문화체육시설로 네. 이제 기부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같이 쓰는 식으로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뭐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들도 이제 많이 해야 될 텐데 재건축 쪽에서는 지금 뭐 다들 알고 있지만 아직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이게 사실 있으면 재건축이 뭐 어느 정도 진행은 되지만 정말 이게 만들어지기가 힘든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초안이 계속해서 굉장히 이슈는 되지만 누구도 납부하지 않은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초안에 해당돼서 부담할 만한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적고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데들은 이제 외곽 지역인데 거기는 뭐 제초안이 아니라 토해내는 금액이 지금 너무 높아서 아예 해당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폐지가 좀 정부에서 부담스럽다면 네. 이것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부담을 한다 안 한다보다 이게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한테는 심리적인 뭐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을 할 만한 단지나 아니면 그래도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좀 그 제도를 만들고 아예 지금 필요가 없는 단지들은 그냥 유예를 해주는 게 어떨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지만 사실 그냥 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예 예전에 문재인 정부 그 전처럼 그러니까 유예를 할 수는 없을까요? 뭐 한 3, 4년 유예를 단기적으로 할 테니까 지금 빨리 재건축해 뭐 이런 식의 정책은 안 나올까요? 박근혜 정권 때. 아 그러니까 네, 박근혜 네. 정권 때 했으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정부의 성격상 좀 부담스러울 그건 좀 어렵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걸 좀 바라기는 하는데요. 저도 네.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이게 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왜냐면 그때 막 추진하던 단지들이 이거 유예 기간 안에 빨리 통과해야 된다고 맞아요. 막 했거든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좀 속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안전진단도 그랬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데드라인을 주면 차라리 이게 그런 거 없어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네. 조합인데 네. 되지 않을까. 혹시 지방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은 안 나올까요? 지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게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 박근혜 정권, 뭐 그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할 거 없이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그래도 뭐 성공하진 못했지만 혁신도시라던가 네. 그리고 세종시라던가 이렇게 지방에 뭔가 권한을 분산하고 경제적인 역할들을 주는 이런 네. 뭐 경제적인 거든 뭐든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신도시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지방은 사실상 지방선거할 때 잠깐 뭐가 나오지만 그게 뭐 이렇게 실행까지 옮겨지는 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정책 같은 것들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5극 3특이라고 해서 지방의 그 대장 노릇했던 도시들을 다시 좀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네. 방향성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부동산 정책은 아니긴 한데 지방에 뭔가 4차 산업 같은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게 뭐 주택만 짓는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경제적인 정책들이 선 반영되고 그 이후에 주택 공급이 되면은 지방이 지금보다는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 막 또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잘 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네. 왜냐면 지방도 어쨌든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데 너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약간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는 어쨌든 해결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공급 대책을 통해서 이제 수요가 막 그 조급함을 좀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게 또 너무 막 먼 미래에 공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 안 될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면 또 막 다시 조급해져서 막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또 막으려면 단기 처방을 또 써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중에 지금 네. 얘기가 나오는 게 물론 현 정부에서는 뭐 증세 안 한다고 했지만 보유세를 높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네. 뭐 돈은 그냥 찌라시지만 뭐 보유세는 뭐 3%를 매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데 네. 보유세 인상 이런 정책은 정부가 쓰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카드로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자체가 네.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른 좀 더 세율을 아예 조정하는 네. 정책까지도 쓸 여지는 있겠죠. 지금 정부에서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뭐 세수는 부족하고 거둘 데는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세수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할 텐데 가장 조세 저항이 없는 것들이 아무래도 종부세잖아요. 네.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 자산 많은 사람들한테만 부담이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당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지만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과거에도 종부세를 막 올리면 그때 이제 그 강남에 뭐 비싼 거 뭐 네.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한 채만 가지고 있으셔도 네. 이제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까요? 이 종부세 뭐 어떤 보유세가 높아지면 그렇죠. 그 종부세 문재인 정권 때 종부세 정말 높게 나와서 네. 상담할 때 깜짝깜짝 그때 뭐 진짜 뭐 놀랐었거든요. 억 단위 넘게 나오는 분들도 수억 있었거든요. 단위로. 네. 네. 근데 그게 또다시 재현된다면 네. 그게 적어도 뭐 2, 3년을 그렇게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 집값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집값이 정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계속 내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매물이 좀 저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강남 집값 자체가 뭐 적정가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약간 고가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적정가라는 거를 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아니면 공급과 너무 수요에 많이 따라서 올라가지고 최근에 네, 너무 그렇긴 올라버리니까. 하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간 아파트도 강남 안에서 손꼽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가시화되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게 아니라서 이번 정권 때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먼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만큼 더 뭐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NH농협은행의 부동산 수석위원이시죠. 김효선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전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6억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뭐 사고 싶었지만 못 산 분들도 많고, 그래 뭐 이제 조금 좀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결국에 이제 집을 안 사시면 무주택자들은 뭐 전세든 월세든 가야 되는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대단지인데 전세가 없다. 뭐 1000세대인데 갔더니 2개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 요즘에 전세가 많이 부족한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세 시장도 그 매매 다음에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경기도권이나 인천만 가더라도 전세 매물 굉장히 많은데 일부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의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책적인 요인들이 크긴 한데요. 토화제 때문에 또 거주를 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종부세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들도 있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6억 그 대출 금지도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신축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도 잔금 치를 때 대출 받으려면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점차적으로 전세 매물들도 입지에 따라서 밀려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장도 매물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세라는 게 그렇다고 그 매매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없는 게 임대차 입법 때문에 4년간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모든 지역에 매물이 싹 거치고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정책이 계속 이런 방향성으로 가다 보면 내가 내 집에 지금 임차를 주고 다른 데 거주했던 분들이 내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갖고 있는 집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은 곳에 입주를 할 텐데 그 지역들은 또 동일하게 뭐 강남이든 뭐 가장 좋은 살기 입지로 좋은 동네들 들어가게 될 테고, 주택을 매입하는 입장에서도 대출 받아서 살 수 없는 지역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그 대출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그 비싼 지역들이 몰려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대출 비중이 그 낮은 소유자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그곳에 입주했다면 다른 곳들은 임차로 내놓는 게 되니까, 그게 전세 시장들은 점점 강남권에 사시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매물을 찾게 될 텐데, 매물이 여기는 줄어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입지를 넓혀가면서 전세 매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전세마저 희소하게 되면은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서 월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살기 좋은 동네에 전세나 월세들을 막 많이 줄여버리고 이 동네에 안 살아도 되는 주인들이 막 실거주하러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보다는요, 전세 매물은 거의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들어가 살면 딴 데가 또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영상 올리면 이제 댓글로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아니 그럼 집주인이 살던 집에서는 전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강남에 전세가 없어지면. 근데 요건 요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가평에 이제 은퇴하고 가셨던 할아버지가 실거주 하라니까 대치동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에 전세가 하나 없어지고 가평에 전원주택 전세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뭐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비싸게 주고라도 그 동네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선호 지역들의 전월세 상승은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전월세 상승, 특히 그리고 월세화가 되면서 보증금보다는 월세액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1,000만 원 이상의 월세가 서울 아파트가 작년이 180건 조금 넘었거든요. 1년에 1억 이상 내는 거죠. 근데 올해 지금까지 수치가 한 15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많이 내는 월세는 4천만 원을 월 내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전세가 월세화 된다라는 게 아예 월세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씩 월세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월세를 이제 고가로 내놔도 이제 그게 소위 이제 수요자들이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월세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자산화가 계속 된다라고 했잖아요. 주택이 더 이상은 거주보다
주택보다는 자산화가 된다라고 하면 예전 같이 지금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전세가 강세였지만 지금은 저금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저성장 시대가 되면은 금리가 높으니까 월세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특히나 이게 자산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거를 이제 월세를 해서 수익률이 얼마가 되지 이것까지도 계산해서 매입을 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올리고 싶어도 뭐 무작정 다 올릴 수 있겠느냐. 임차인들도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마냥 올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네. 일각에서는 아니다. 우리나라 월세 되게 싸다. 다른 선진국들은 뭐 월급에 뭐 50%씩 낸다. 그러니까 더 낼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거 네. 가지고 막 싸우시거든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은 전세도 지금 남아 돌아서 신축도 맞아요. 뭐 미분양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뭐 월세하는커녕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안에서의 얘기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럼 이제 서울도 사실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죠. 몰리는 뭐 강남권이나 성수동 이런 데들은 뭐 연예인이나 굉장히 뭐 법인이나 외국의 주재원들, 뭐 전문직들 이런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또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월세를 오히려 많이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시장이라면 이제 월세가 계속해서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그렇지 않은 이제 시장들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전월세 시장이 있는다거나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올릴 수는 네. 없겠죠.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지는 좀 있다. 올라갈 수밖에 이래저래. 없죠. 네. 그러면은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거비의 상승이 오는 거잖아요. 뭐 네. 전세로 살면은 전세 대출 이자라도 좀 적게 내는데 네. 월세로 바뀌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인데 그 월세도 상승한다면 뭐 이래저래 부담이 좀 가중되는 걸 텐데 네.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로? 그거를 임대차 입법으로 지금 네.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4년 동안 5%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냥 저희 입장은 어차피 했고 지금 4년 5년 차 됐으니까 굳이 폐지보다는 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지금 임대차 입법 아까 말씀드린 지방은 뭐 법 적용 안 해도 임대차 입법 적용된 것처럼 시장이 그렇죠. 돌아가고 뭐. 있잖아요. 네네. 안정적으로. 근데 서울이 막 그것 때문에 내가 4년차 됐을 때 신규 계약할 때 시장에 따라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더 낮아질 때도 있었고요. 2022년, 23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년 전보다 확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이게 아마 반복일 거란 말이에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4년 거주라는 거는 거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는 있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가격적인 측면은 늘 불안한 거거든요. 네. 4년 이후의 시장에 따라서 임대인도 역전세 될 수도 있는 거고 임차인도 낮아질 수도 있지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네. 가격적인 측면을 일괄적으로 5%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랑스 파리 아니요. 안 가보셨나요? 프랑스 파리 가볼게요. 네. 갔을 때 거기서 좀 들은 얘기인데 네. 거기 이제 A, B, C 지구 같은 지구에 따라서 굉장히 거기는 관광 도시니까 또 인구가 많이 몰리고 월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지역들은 네. 상한선을 좀 더 세게 두고 지역별. 네. 세제적인 것도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요. 파리 안에서도 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두는 게 필요해 보이고.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전세가가 뭐 얼마 이상 올라가면 일종의 뭐 조정 대상 지역처럼 전세 뭐 규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막 할 수도 있다. 네, 전월세 임차 시장에 있어서. 그러면은 뭐 그런 지역들은 뭐 플러스 2 쿠폰을 뭐 또 준다든지 막 이런 걸까? 아니면 상한선이 뭐 무조건 제한된다든지.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그 올라가는 지역들의 임대인들이 이제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했을 때 뭐 세제 혜택을 뭐 일괄적으로 몇 %보다는 조금 할인해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보유세를 좀 뭐 할인해 준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2주택, 3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월세로 전환됐을 때 문제점이 월세액이 지금 통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올라요. 뭐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보다 월세액이 올라가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게 틈새가 또 있더라고요. 임대차 입법으로 막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는 보통 해당이 안 되지만 연립다세대 이런 것들은 계약서 쓸 때 보니까 관리비 명목으로 따로 그렇죠. 부과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이거를 뭐 어린 친구들한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고 대상으로 이제 만들거나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지금 어쨌든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대규모 공급이 있거나 소위 말하는 뭐 입주장 이럴 때는 막 전월세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공급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 당장 26년, 27년 보면은 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인천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평년 대비 좀 많이 좀 줄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전월세가 오르면 예전에는 이제 그래? 그러면 이거 올려줄 바에 그냥 집 산다. 또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 입주가 별로 없으니까 사실 그 방법 요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심리는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전월세가 늘 불안하고 또 서울의 집값이 어찌됐든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집 마련 빨리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전월세 시장이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더 많이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저가 아파트들 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공급이 내년부터 당장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이게 지금 대출 금지 그 금융 규제 때문에 앞으로 분양 공고 나오는 것들은 지금 계획 세우실 때 그게 또 전월세 물건으로 많이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마 실거주 할 각오하신 분들만 청약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입주 물량 안에서 또 실거주면 전월세 쪽으로는 아예 유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627 대책이 어쨌든 지금 갭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집 사면 실거주 해라. 이런 정도의 어떤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월세 시장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그럼 전세나 월세 매물이 지금 신규 입주가 부족한데 여기도 어쨌든 감소하게 되면 이 정책이 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지나가지고 만약에 전월세가 또 막 불안불안해지면 막 통계가 막 올라가면 일부 좀 완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 6억 금지라는 거는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단기적으로 다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 임대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 민간의 뭐 재산권을 좀 침해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무조건 입주해야 되거나 주담대 받는다고 입주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의 그런 전월세 공급 기능을 제한하는 건데 그런 공공에서 그만큼 공급을 해줘야 지금 이 안에 몰려드는 인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빠르지 않아서 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면 민간에서 재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반환 대출을 이제 1억으로 막아놓은 거 요거 때문에 지금 좀 논란이 많은데 이게 지금 빌라 막 다주택자 이런 분들도 지금 전세를 빼주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인가? 라는 거에 대한 저도 좀 의문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우선 급한 불 끌려고 한 거고 뭐 연말이나 뭐 내년 초쯤 되면은 약간 좀 완화된다. 이렇게도 좀 보시는 거예요? 완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이게 임차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빼줄 수 없는 거니까 나도 전세 들어가기 좀 무섭다. 그쵸. 이분이 어쨌든 나한테 빼줄 수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서로 지금 불편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월세 반환 대출을 좀 궁극적으로는 대출받아서 반환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이걸 목표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세보증금을 어쨌든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라는 취지라면 당장 묶어버리면 지금 당장 내줄 때 서민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거를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다 예고를 하고 뭐 시행을 해야지 당장 하는 건 부작용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거주 하고 싶다고 해도 반환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급한 불 끈 거라면 아마 요건 좀 풀어주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전세 대출 쪽을 더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 대출. 그게 굉장히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우리나라만 뭐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택 가격 더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미 임차인들이 전세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갑자기 이거를 이제 대출을 막아버리면 피해를 보는 거는 임차인들이잖아요. 어쨌든 집주인들은 뭐 전세 대출 안 나오면 일부를 월세화하면서 편하게 갈 텐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지역에 거주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애들을 키우던 분들은 정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이거는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또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올려주면서 사니까 집값을 밀어 올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스럽지만 다 같이 줄이자. 그러니까 네. 이런 논리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방향성은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보다도 전세 대출을 그 받는 비율이나 아니면 전세 대출 금리를 어느 정도 공공 대출 정책처럼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못 박아 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리도 그 시장 금리에 따라 전세 대출 가치 굉장히 이제 널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중 같은 경우에도 사실 80%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과한 비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또 제한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범위를 정부에서 좀 정해준다거나 금리 자체도 너무 이렇게 낮은 금리 혹은 너무 높은 금리로 하기보다는 좀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해놓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세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4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매년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네. 뭐 LTV처럼 줄인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텐데 네. 이게 또 갑자기 막 내일부터 적용되니까 네. 이러면 좀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대출도 줄이고 전세도 줄이고 뭐 다 줄이면서 이왕 뭐 빌려줄 거라면 월세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방향은 앞으로 뭐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전세 월세화. 전세 월세가 늘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되거나 뭐 금리가 높아지거나 이럴 때는 늘 나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점차적으로는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전세가 완전히 월세화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미 전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점차 이렇게 전세를 하기에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줄여가는 건데 이게 또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네.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책이 좀 이래나 저래나 좀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막 몇 년에 한 번씩 막 바뀌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앞으로 좀 혼란스러운 일이 좀 계속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여선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까 그 대화 초반에 조금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네. 하반기 정도 아니면 좀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지켜보자. 뭐 이 두 개 중에서는 뭐가 더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네. 조금 단기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이 바뀌어서 사실 네. 정책이 아직 그 부동산 정식적인 정책은 발표 전이잖아요.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네, 지금. 그리고 뭐 대출 규제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요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한 것처럼 수요 억제는 단기 효과는 있지만 그게 다시 완화됐을 때 한꺼번에 용수철처럼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조금 이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이 왔을 때 다시 올라가고 반복인데 그게 보통은 반기마다 조금 다르게 최근까지는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방향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 다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금액에 따라서 나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뭐 10억 이하의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대출 규제가 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좀 기다려야 되나? 나는 딱히 뭐 피해를 본 건 없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나마 지금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좀 더 볼까요? 저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대는? 네네. 네. 이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 10억 원 이하가 서울에 있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축이거나 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데 진행이 지금 굉장히 더디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교통 여건이 서울 아닌데도 좋지 않거나 이런 주택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지방처럼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책이 어떻게 되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막 한참 올라갔을 때 비해서는 지금 되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적고 정책에 따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도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비 쪽이 뭐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속도를 빨리 하는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은 거의 유지 정도일 것 같아서 전월세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계속 이렇게 머무르고 있느니 그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고민하는 집단이 이 부분인데 한 20억대들을 보고 계셨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대출이 나올 때는 내가 살 수 있었단 말이죠. 네. 난 한 6, 7억, 7, 8억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지금 대출 규제가 탁 되면서 20억 보던 사람이 지금 한 12억짜리를 살까 말까까지 내려가 버리는 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나는 저 동네에 살 마음이 없었는데 네.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저거 사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런 분들은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 중에서 오히려 막 분당이나 이런 쪽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다시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기다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들은. 들어요. 네. 이 부분들은 사실 지금 금융규제 6월 27일 날 나왔고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네. 그래도 몇 달간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급하게 20억 넘게까지 오른 지역들은 특히 뭐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가격이 격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작년 초였나 그때 아파트 단지 이름 얘기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 마레프가 네. 그 국평이 13억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쯤 뭐 권유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몇 달 사이에 뭐 16억, 17억 되더니 지금은 20억 맞아요.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금융규제가 나왔을 때는 다시 뭐 10억 중반대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면서 점차 그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 등락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금융규제에 좀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기다려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금 여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중고가 정도 수준의 그 아파트 주택구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세금 관련된 규제가 세게 오거나 했을 때 가격이 사실 중저가 지역은 정말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유지지만 다른 지역들만 더 많이 올라서 격차가 지금 엄청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중저가가 뭐 더 하염없이 떨어지기보다는 이 주택군들의 가격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보시되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안 사고 전월세로 가면 좋은데 네. 과거에도 15억 초과 대출 규제 할 때는 결국에는 가족들한테 돈 빌리고 뭐 친척 그때 뭐 고모한테도 빌리고 막 했거든요. 네. 회사 사장님한테 빌린 분도 제가 봤어요. 뭐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욕망을 그냥 뒤로 미룰 수가 있나? 아니면 어디서든 돈을 구할 것이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다들 좀 기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 사회 분위기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최근에 쓴 칼럼 중에서 거래량이 그 주택 가격의 선제 지표 역할을 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주택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무리한 대출이나 뭐 자금을 확보해서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할 건데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선호도 높은 지역들 위주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래들이 한 건 뭐 몇 건만 있어도 그게 또 기준이 돼서 계속해서 그 지역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여지들은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영끌 또 우리가 뭐 하우스푸드 영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목격을 했고 집값도 전반적으로는 계속 침체이니까 그렇게 무리하기보다는 기다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지금 생각할 네.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못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대출 규제니까. 네, 돈이 뭐 정말 많은 현금 여력이 많지 않다면 못 사죠. 그러면 이 6억 규제는 좀 오래 가겠죠. 왜냐하면 이거 한번 토호제처럼 풀면 올라간다라는 걸 지금 정부도 모르지 않으니 꽤 가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가 그 언제까지
언제까지 갔는지를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육아금지 나오고 그게 언제까지 했었지라고 찾아보니까 엄청 오래 갔어요. 3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풀릴 때는 뭐 풀렸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육아금지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풀려버리면 다시 또 그 지역에 확 몰릴 수밖에 없어서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논문에 보면은 금융 관련 규제들은 평균 한 길어도 6개월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민간 대출을 규제하는 거라서 민간에서도 대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느 순간은 그래도 풀릴 수밖에 없다는데 6억 뭐 금액으로 하는 대출 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너무 급하게 가지는 말자 정도.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결국에 뭐 아이 학교 때문이나 뭐 결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또 이동해야 되는 수요는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전월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보다는 집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집을 사시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무주택이신 분들은 그냥 돈으로 사면 되는데 1주택이신 분들은 이거 팔아야지만 돈이 생겨서 절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같이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근데 우리 집을 팔고 가야 될지 뭐 우선 사놓고 뭐 이걸 팔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데 지금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놓고 팔면 6개월 안에 못 팔면 대출금을 뱉어내야 되니까 예, 현금이 있지 않은 이상은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팔고 가야지 지금은 안전한 건데 그 갈아타기 문의가 진짜 많았잖아요. 주변에서 상담을 진짜 많이 했는데 갈아타기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저렴하게 파는 거죠. 예, 저렴하게라도 팔고 갈아타기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실 6억 대출금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갈아타기를 하시되 일단은 그 선 매각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매수를 하는 집을 정말 잘 사시는 게 중요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싸게 판 만큼 싸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 집은 싸게 팔 수 있는데 가고 싶은 동네 호가가 안 떨어졌어요가 아직까지 버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위원님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팔고 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1주택자들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그 매각을 하는 그 추세이긴 하고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안 팔리거든요. 그 가격을 내리질 않으니까. 근데 좀 이렇게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정리할 건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일부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정말 저가로 많이 매각하시거나 주택을 정리하시고 가장 좀 살고 싶은 한 채로 이동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1주택자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주택 한 채가 그냥 올라간다라기보다도 내 노후를 보장한다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빌딩 한 채 사느니 뭐 소위 굉장히 뭐 가장 좋다는 아파트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뭐 거의 100억 가까운 금액 주고 사기 위해서 주택들을 정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기는 하지만 다주택자들 분명히 종부세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2, 3년을 안 팔리는 주택이라면 앞으로 2, 3년도 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엔 그냥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현금을 보유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부동산은 좀 이렇게 투자해서 배제시키고 주식 쪽을 부양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주택 시장도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됐을 때 더 좋은 또 기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뭔가 묘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빨리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일단 좀 가지고 계시면서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 중에 좋은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보통은 이제 본인 살만한 좋은 집 하나 나머지는 아주 안 좋은 아파트거나 뭐 빌라나 오피스텔 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골치를 아파가지고 팔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빌라나 오피스텔 소위 말하는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주지 않겠냐 공급 대책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오피스텔은 뭐 주거 뭐 주택회사에 빼준다든지 뭐 일종의 그러니까 세금 감면 같은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직 못 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놓아라. 빨리 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안 된다.
네, 세제 혜택이 있어도 사실 네. 가격이 막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그 비아파트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비아파트 시장은 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전세 사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있고 그게 전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매매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매매 시장도 네. 그리고 이제 뭐 팔린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수익형 상품이다 보니 비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익률을 보고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주 목적보다는. 네. 근데 그만큼 또 월세가 막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팔 수 있을 가격에 그냥 빨리 파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매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네. 빌라 쪽은 네. 사실 이제 뭐 재개발에 뭐 관련돼 있으면은 뭐 이제 별도의 상품으로 치지만 뭐 재개발도 상관없는 그냥 빌라 네. 이런 데가 진짜 지금 최악의 분위기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팔고 싶어도 못 판다. 맞아요. 그래도 그냥 더 낮춰서 아 근데 낮춰도 사실 네, 거의 전세값에 맞춰서 파는 데도 안 그래도 돼도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 공급도 요즘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팔리지도 않는데 누가 분양을 받겠냐 해서 네. 지금 빌라 공급도 안 되는데 네. 정부가 어쨌든 대단지 아파트는 오래 걸리니 빌라나 오피스텔로 어쨌든 단기 공급을 하겠다. 요 정책 안 될까요? 요거. 이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아파트를 이미 지금 나와 있는 비아파트들도 너무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략이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들 혜택을 줄 때 지금 뭐 준다고 얘기한 적은 없긴 하지만 네.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무작정 뭐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주면 또 이걸 악용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비아파트 갖고 있는 것들을 전세금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네. 뭔가 장치를 해주고 거기가 비선호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아니면 애매한 그런 구축 빌라들은 주거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주거의 품질에 따른 인센티브를 뭐 주거나 또 정부에서 거기에 부족한 커뮤니티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주거나 뭐 이런 지원책이 좀 같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매입형 임대주택 이런 것들 빌라 매입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팔려고 내놓은 분들이 민간한테 팔지 못하는 거를 국가에 좀 팔 수 국가에서 있으니까. 팔고 예.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곤 했는데 이게 가격을 잘 안 쳐주는 건지 아니면 매도자분들도 이 가격에 못 판다라는 건지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매도자들이 조금은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는 싶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제 네. 팔고 싶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에서 사주면 네. 사실 팔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괜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세금만 막 나오니까. 맞아요. 종부세가 또 그것 때문에 훨씬 높아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게 연관되는 질문인데 이런 주택 수가 많으면 그 중과되는 세금 구조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주택 수에 의한 세금 중과. 네. 이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여당에서도 옛날에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냥 과표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뭐 비싼 집들 총액을 가지고 있으면 뭐 비싸게 세금 내고 싼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적게 내자. 주택 수 말고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을까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주택 가격이 지금 격차가 너무 큰 상황에서 그 금액을 얼마로 잡을 거냐도 되게 애매하고 그럼 뭐 지방의 주택을 정말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뭐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서울에 그냥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타격이 그만큼 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뭐 고가 주택 가지고 있으면 좀 타격을 받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비싼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그 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액에 따라 나누기보다는 이게 다주택은 사실 여러 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었던 한 사람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주택 수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갈아타기를 하시는 그 거주 목적의 주택들은 세제를 좀 많이 부과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거 네. 이동의 자유를 위해서. 네, 그래야 빨리 팔고 빨리 이동하면서 뭐 거래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당선된 지 이제 뭐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4년 11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어떤 기조와 방향성을 고려해 가지고
부동산도 이제 잘 사야 될 텐데 네. 지금은 이제 3040 세대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뭐 대출도 여력이 있는 분들이 현재 무주택자라면 이 현 정부 안에서 어떤 거를 제일 뭐 중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네. 일단은 주택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를 많이 하시니까 이 연령대는 그렇죠. 특히나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한다면 내 집 마련을 좀 목표로 하고 일단 접근을 하시는 거는 이제 요원한 그 전략일 것 같고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공급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정부의 정책이나 능력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 이번 정권 안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숫자의 입주 물량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최근 몇 년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규제가 나와도 또 공급 부족 얘기 나오고 그럼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일 수밖에 없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정부의 해결책인데 사실 이것도 뭐 빠른 대응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거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내 집 마련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입지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최근에 입지도 좋지만 신축이 너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축보다는 입지 쪽으로 좀 더 주안점을 준다면 지금도 괜찮은 그 저평가된 주택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신축이라는 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적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장기적으로는 입지에 따라서 주택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열이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에 따라서 그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블럭에 따라서 주택 가격들이 매겨지지 뭐 신축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이 더 비싸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구축이 계속해서 많고 신축이 안 되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고착화가 될 테고 신축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구축을 보는 그런 수요들도 있을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더 그 매도자들을 안전하게 탄탄하게 만드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좀 노후화됐지만 그래도 입지가 정말 우수한 그런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분들이 신축들 좋아하시거든요. 지금 막 구축 막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는 성향이 좀 많아요. 그걸 참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산 증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의 이런 신축보다는 당연히 서울 입지를 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기조로 보신다면 뭐 경기도나 서울 외곽의 신축과 서울 정말 중심부를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축이라는 것만 꽂혀가지고 입지가 안 좋은 거를 사지 말고 좀 집이 안 좋더라도 입지 좋은 걸 사라. 신축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구축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도 세대라는 게 있어서 이제 최근에 지은 세대고 소위 뭐 3세대, 4세대 아파트들은 살기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과 다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입지가 승리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 입지가 승리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냥 우리나라 특성상 아파트 선호도가 너무 높고 뭐 또 그만큼 비중도 높고 그러니까 이 신축의 그 편리함에 굉장히 다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신축이 계속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신축이 그렇게 당연히 때 맞춰서 철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지방은 뭐 아무리 입지 좋아도 지금 재건축 안 된 지가 오래됐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가 높아졌지만 입지에 따라서 되는 지역들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만 물량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신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시 입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좀 중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물론 가성비 좋은 신축이라면 당연히 신축을 사야 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무리해서 신축을 사기보다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축들이면 시간이 지나면 입지의 값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 이 위치를 못 바꾸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은행의 김효선 위원님 모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그 자산을 잘 지키고 불리는데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도 위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